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가장 안 좋은 소식 나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자, 12월은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회의가 없다는 거예요. 3월, 6월, 9월, 12월은 없습니다. 대신 1년에 4차례 금융안정회의만 개최가 되고요. 1년에 2회 이상 금융안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융안정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거죠. 자, 금융안정이란 무엇이냐?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해야 합니다. 자,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 물가 안정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에 힘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금리 결정에는요,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는요 1.0%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올해 2차례 올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시키려면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거나 또는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한국은행에서 이 저금리를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분이 올해 4월부터 없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는 게 있어요. 자, 이 1.0%의 기준금리, 그래도 아무래도 낮은 금리가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 조건이고 지금 코로나19란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더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통화당국의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 저금리의 부작용을 고려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인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두 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12월 16일 날 발표된 물가 안정 목표 운용 상강 점검 보고서, 또 하나가 오늘 발표된 금융 안정 보고서입니다. 다 저금리의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1월 14일 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발표된 핵심 내용은요, 바로 민간신용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뭐 대비? 명목 GDP 대비. 자,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무려 219.9%, 220%가 나왔어요. 가계신용은요 106.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대한민국 수준의 경제 규모 있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가 없어요. 그나마 영국 정도가 한 90% 초반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106%로 GDP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그 증가 속도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기업 부채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기업 신용이 명목 GDP 대비해서 113.4%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포인트 높아졌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기업 부채도 계속 GDP 100% 넘었죠. 가계 신용도 106%가 넘었죠. 이것을 합쳐봤더니 220%란 얘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쇼킹 경제에서 자주 다뤘던 중국 경제 위험 요소에서 중국의 민간 신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민간 신용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218%예요. 그거보다 대한민국이 더 높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났을까? 이미 이주라오는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전망이 있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가 진정되기 어렵다고 지난 10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 머릿속에서 저금리가 오래될 것이고 우리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써서 사업에 투자하든지 또는 자산에 투자하든지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주택시장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가 증가한 이유는 결국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부분을 꼽았고요. 기업 신용 부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기업 부채는 부동산과 관련만 있을까요? 이번에 같이 발표된 것이 바로 자영업자 대출 추이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887조 원이나 돼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2% 뛰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1인당 대출 규모를 한번 보실까요? 1인당 대출 규모가 3.5조 원이에요. 비자영업자 9천만 원에 비해서 이건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평균 대출 금액이 자영업자가 3억 5천만 원?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자, 이게 과연 순수 사업에 들어간 자금일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러분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1년에 1억밖에 안 되고요. 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줄 때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까지 제출받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 소유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 하나만 하면은요, LTV 규제와 상관없이 집값의 80%, 90%까지 대출해줘요. 그럼 그 대출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에 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요, 이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충격이 예상보다 더 클 거란 경고는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 분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개인 사업자 대출 541조 원과 전월세 보증금 864조 원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가격 조정 시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800조가 넘었죠. 이미 그 증가세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야, 대출이 많다고 부동산이 그냥 하락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잠재 성장률은 낮아지고 통화량은 증가하면서 물가와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돈은 많은데 물가와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가치 상승에 비례해서 늘어난 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채가 많다고 욕할 게 아니라 자산가치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 보면 집값 싼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싸요. 문제는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질 거란 전제 하에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자산을 샀는데 갑자기 낮게 유지되어야 되는 금리가 크게 치솟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치솟을 때 높은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 앞으로 금리가 치솟을 때 어떻게 하냐? 물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또 다른 저금리 부작용이 부각되는 상황, 바로 물가 불안이라는 거죠.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예요. 자, 여러분들 3.7%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1%가 매칭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이주환 총재는 이런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물가 불안에 따른 통화당국의 대응을 시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로 거의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에 발표된 두 가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성장 걸림돌이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통화정책 변화를 시사를 했었고, 또한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 불균형이 우려되고 그 중에서 부동산 가격을 콕 집었습니다. 한마디로 1월 14일 날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 이후에 국내 국채 금리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국채 5년물 같은 경우는요, 7bp 뛰었어요. 0.07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를 다시 넘겼습니다. 최근에 이 5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졌고 금융채 5년물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금리가 좀 많이 낮아져서 지금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다시 금리 상승 시기에 채권금리 상승 시기로 들어가면서 다시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3주 뒤에 코로나19 비상조치가 종료가 됩니다. 자, 2021년 1월 14일 날 부동산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금리 수준인 1.25%가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계속 경고 드렸던 게 있어요. 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세 시세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선호도가 낮은 주거 형태부터 위험하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여러분들 전세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장기적인 저금리 기대감에 좀 어떤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았다?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몰렸고 패닉 바잉, 내 집만 원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데가 바로 경기도 외곽 지역입니다. 여기부터 아파트 가격 변화가 내년 1월 이후부터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경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3개월 뒤에 기준금리가 1.5%가 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이 2010년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시기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고 물가 불안에 따른 기준금리 5차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대세 하락기를 불렀다는 거죠. 문제는 이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고 그 역사는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해 두시면은요,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